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대화 속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꿈꾸는 노후의 낭만이 과연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예요. 저는 철강회사에서 35년간 관리직으로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으면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저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3억 원 정도였죠. 그동안 모아둔 돈과 서울 강남구에 있던 아파트를 팔면 1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 이정희는 59세예요. 정희는 결혼 후 줄곧 집에서 가정을 돌봤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죠.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도시 생활은 지겹지 않아? 저는 정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매일 매연 마시고 사는 것도 지겨워요. 자연 속에서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은퇴 후에는 시골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살자고 약속해 왔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키우면서도 나중에 넓은 정원에서 꽃도 키우고 채소도 기르자고 이야기했죠. 저는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동안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퇴직 통지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5년 전 20살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살이 늘어진 노인이 서 있었어요. 아,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뭘 하며 살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지? 밤에 정희와 나란히 누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희야, 솔직히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요.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퇴직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치솟는 의료비, 줄어드는 소득,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10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었어요. 이 돈만 잘 활용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국의 전원주택과 펜션 매물들을 찾아봤어요.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죠. 퇴직하고 한 달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는데 막상 팔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섭섭하더라고요. 정희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네, 떨리지만 설레요. 아파트 매매대금 7억 원과 퇴직금 3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손에 쥐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멋진 펜션을 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땅을 알아봤습니다. 포천, 양평, 가평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가평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북한강이 흘러 풍경이 아름다웠거든요.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1200평 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요? 앞으로는 강이 보이고 뒤로는 산이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정희도 감탄했어요. 부지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싸다 싶었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정했어요. 부지를 계약하고 나서 건축업체를 알아봤어요. 펜션 전문 업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말이 참 달콤했어요. 어르신들, 이 정도 부지면 방 10개짜리 대형 펜션을 지을 수 있어요. 성수기에는 한 달에 800만 원도 벌 수 있고 비수기라고 해도 월 200만 원은 좋게 나올 겁니다. 건축업체 사장은 화려한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2층 건물에 방 10개, 넓은 거실과 식당, 바베큐장까지 갖춘 럭셔리 펜션이었죠. 건축비는 무려 7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땅값이랑 합치면 10억이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업체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 몇 년 안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요즘 펜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정희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방이 10개나 되면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고 큰 행사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전 재산인 10억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들뜨게 되었어요.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미기로 했죠. 한옥 스타일, 모던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정원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장미와 라벤더를 심기로 했어요. 바베큐 시설도 만들고 작은 연못도 파서 분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자 저희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기초 공사를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조가 올라가고 지붕이 씌워지고 외벽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와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갈 때마다 옆집 펜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지어진 곳이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최 사장님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어느 날 최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에 펜션 짓고 계시는군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곧 이웃이 될 것 같네요. 최 사장님은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펜션을 운영한 지 3년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업이 어떠신가요? 제가 물어보자 최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성수기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비수기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최 사장님의 펜션 주차장을 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가을이었는데도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건물도 저희가 짓고 있는 것보다는 작았지만 깔끔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최 사장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나 텅 빈 주차장이 불안한 징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더 큰 규모의 더 좋은 시설이니까라고 생각했죠.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최 사장님은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인터넷도 활용하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입소문이 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방이 10개나 되잖아요. 저희는 여전히 장밋빛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했어요. 각 방마다 고급 가구와 침구류를 들여놓기로 했죠. 거실에는 대형 TV와 고급 소파를, 주방에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을 설치했어요. 8개월 후 펜션이 완공되었을 때 저희의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빨간 지붕, 잘 꾸며진 정원까지. 정말 그림 같았어요. 건축업체에서 말한 대로 럭셔리한 펜션이 완성되었죠. 정희야, 우리가 해냈어? 정말 멋지지 않아? 네, 꿈만 같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저희는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통장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10억 원이 모두 땅과 건물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잘 운영해야겠어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시설이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막상 완공되고 나니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온 거죠. 펜션이 완공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영 방법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직접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펜션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 맡아주시면 저희는 편히 임대료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 임대 광고를 올렸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30대 후반의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접고 이제 펜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좋은 시설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400만 원 임대료로 계약하죠. 박 씨는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방이 10개나 되는 대형 펜션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1,000만 원도 바로 입금해 주셨고요.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걱정 끝이네. 월 400만 원씩 받으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하고도 남아. 정말 잘 됐네요. 운영 걱정 없이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달 후 잔금을 치를 날이 되었는데 박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직접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알려준 주소에 가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박모 씨라고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죠. 계약금 1,000만 원은 물론이고 한 달 동안 펜션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보, 박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가 펜션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온 거였죠. 게다가 이제 통장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펜션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방 10개짜리 대형 펜션이니 한 번에 대가족이나 단체 손님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사진도 찍고 시설 소개도 썼습니다. 정희는 요리를 배우겠다며 요리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죠. 여보, 손님들한테 맛있는 바베큐도 해드리고 아침에는 직접 만든 빵도 드려요. 방이 10개나 되니까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정희는 의욕이 넘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원 관리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12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잔디도 깎고 꽃도 관리하고 시설물도 점검하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예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 빨래,
정원 관리, 시설 점검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특히 방이 10개나 되다 보니 청소와 정리에만 하루 종일 걸렸어요.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가 기억나요. 회사 워크숍으로 온 20명 정도의 단체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불만을 터뜨렸어요.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요? 그리고 방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는데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저희는 허둥지둥 대응했어요. 와이파이 업체에 전화해서 속도를 높이고 방 환기도 다시 시키고 에어컨 점검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예약할 때 봤던 사진과 너무 달라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그들은 결국 하루 만에 체크아웃하면서 리뷰에 별점 2개를 주고 갔어요. 첫 리뷰가 안 좋게 나오자 예약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희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건축업체에서는 한 달에 800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저희는 주변 펜션들을 둘러봤어요. 시설이 저희보다 작은데도 예약이 꽉 차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의 공통점은 인터넷 마케팅을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온갖 SNS를 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로 예약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SNS 마케팅까지 하기에는 벅찼어요. 더군다나 1200평이나 되는 부지를 관리하느라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습니다. 성수기라고 하는 여름이 되어도 예약은 간헐적이었어요. 방이 많다 보니 한두 팀이 와서는 운영비도 나오지 않았죠. 전기료만 해도 월 1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넓은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니 전기료가 엄청났거든요. 여보, 이번 달 전기료 봤어요? 150만 원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수도료, 인터넷료, 관리비까지 합치면 기본 운영비만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그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 여름 성수기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계산을 해봤어요. 3개월 동안 번 돈이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셈이었죠. 기본 운영비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업체에서 말한 월 8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죠. 나만 잘못했나?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한 적이 없었는데 펜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돈이 거의 없어서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성수기가 끝나고 가을이 오자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비수기가 시작된 거였죠. 9월부터 예약이 뚝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간간히 오던 손님들마저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는 예약이 하나도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문의조차 없었거든요. 가을 단풍철이라 분명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집 최 사장님 펜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최 사장님이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어느 날 최 사장님을 만나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아, 김 사장님. 힘들어요. 비수기 되니까 완전히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한 달째 손님이 없어요.
최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앞이 캄캄했어요. 3년 경험이 있는 분도 이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초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죠. 문제는 손님이 없어도 나가는 돈은 똑같다는 거였어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료, 보험료, 기본 관리비만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건축할 때 일부 자금을 대출받았거든요.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가 80만 원이에요. 정희가 은행에서 나온 이자 고지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매달 28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저희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12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가을이 되니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매일 쓸고 치워도 끝이 없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부터 아팠어요. 잔디 깎기, 낙엽 치우기, 시설물 점검까지. 62세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방 10개를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 59세인 정희에게는 너무 힘겨웠죠. 여보, 저 정말 못하겠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정희는 매일 저녁이면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다고 했죠. 저희가 나이를 너무 과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추위 때문에 손님들이 아예 오지 않았거든요. 난방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니 운영비가 월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정희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서로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건축업체 말만 믿고 덜컥 결정한 거잖아요.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그랬어요. 정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같이 결정한 거 아니야?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희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결국 펜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싸우게 되니까요. 12월이 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운영비로 써버린 거였죠. 여보,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다음 달 관리비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펜션을 팔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연말이 되어서 1년 정산을 해봤어요. 수입은 총 500만 원, 지출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2,500만 원의 적자를 본 거였죠. 이렇게 가면 2년도 못 버텨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퇴직금과 집 한 돈 10억 원을 모두 투자했는데 이제 그 돈은 건물과 땅에 묶여 있고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더 서글픈 건 자녀들에게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큰아들과 딸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펜션 사업 어떠세요? 가끔 아들이 전화로 물어볼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자식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어느 날 밤 정희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1월, 2월은 펜션 업계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거의 없는데 난방비는 계속 나가니까 적자폭이 더 커졌어요. 그때쯤 저는 가평 일대 펜션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펜션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평읍 내 카페에서 열리는 펜션 사장들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월 1회 정기 모임이었는데 처음 참석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흑자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임을 주관하는 이 사장님이 물어봤는데 20명 중에 3명밖에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김 사장님은 처음 오셨네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힘드실 텐데. 첫 해는 다들 그래요. 옆에 앉은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사장님은 펜션을 운영한 지 5년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 동네 펜션이 너무 많아요. 반경 10km 안에 펜션이 100개가 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박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지역 펜션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SNS 마케팅을 정말 잘해요.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걸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 사장님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펜션을 접고 매물로 내놓은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 계속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 사장님네 펜션도 2년째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안 팔려요. 5억에 내놨다가 지금은 3억까지 내렸는데도 문의조차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희 펜션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에게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여보,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 동네 펜션들이 다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정희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펜션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말이에요. 3월이 되자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어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블로그도 시작했죠. 아저씨, 요즘은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예쁘게 찍어서 올려야 해요.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정원을 더 예쁘게 꾸미고 방마다 소품도 새로 배치했어요. 정희는 요리도 더 신경 써서 만들기 시작했죠. 여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정희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4월이 되어도 예약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가끔 젊은 커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정도였죠. 그나마도 1박에 1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이었어요. 방 10개 중에 2-3개만 사용하고 가니까 수익성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분들은 대형 펜션보다는 작고 아기자기한 곳을 선호해요. 방 10개짜리는 단체 손님 아니면 힘들어요. 카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지은 펜션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5월 연휴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몇 팀 와서 며칠 동안은 활기가 있었죠. 하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조용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젊은 펜션 운영자들과의 경쟁이었어요. 20-30대 사장님들은 정말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매일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도 계속 바꾸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펜션이네요. 정겨워요. 어느 날 온 젊은 손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기는 없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희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6월이 되자 저희는 정말 막다른 곳에 다다랐어요. 1년 반 동안 계속 적자만 내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은 같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펜션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계속 쌓여갔어요. 저희에게 남은 것은 팔리지도 않는 건물과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후회했어요. 왜 안전한 길을 놔두고 이런 모험을 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수없이 자책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정희와 함께 울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의 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2024년 여름이 되었을 때 저희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해야 했어요. 성수기인데도 예약이 거의 없었거든요. 작년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펜션 사업은 끝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버텨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거든요. 펜션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 사이트에서 펜션을 내려야 하고 각종 계약들도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빚이었어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밀린 관리비, 세금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죠. 펜션을 팔아서 갚으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줬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 펜션은 팔기가 정말 어려워요. 매물이 너무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저희 펜션을 6억 원 정도로 평가했어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였죠. 그것도 팔리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5억 원에 내놔도 안 팔리는 펜션들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설사 6억 원에 팔린다고 해도 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빚까지 갚고 나면 저희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펜션 운영비로 써버렸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희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62세와 59세인 저희가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큰아들 민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아빠인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라. 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민호가 주말에 왔을 때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털어놨어요. 펜션 사업이 망했다는 것, 빚이 많이 생겼다는 것, 당장 생활비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는 놀라면서도 안타까워했어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니?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희라도 도와드릴 텐데. 민호는 착한 아이였지만 저도 민호의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서울 아파트 대출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민호야, 너희도 힘든 거 아빠가 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아빠. 얼마라도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1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초라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해준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된 거였거든요. 딸 미영이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미영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역시 도와줄 여력은 많지 않았어요. 신혼살림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아니다, 미영아. 너희가 왜 미안해하니? 아빠가 잘못 선택한 거지.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8월이 되자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렸어요. 밀린 관리비 때문에 전기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대출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함이 극에 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정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힘들어도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정희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무렵 펜션 사장들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죠. 김 사장님, 저도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3년 동안 1억 넘게 손해봤어요. 저희는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혼자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죠. 9월이 되자 저희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많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희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저도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노후 사업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나이 든 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후였거든요. 그래도 아직 저희에게는 건강이 남아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정희야, 여기 봐. 군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네. 그게 뭐예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래. 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3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희에게는 정말 절실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 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가평군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러 왔는데요. 접수처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네,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환경정비, 급식보조, 시설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환경정비 일에 관심이 갔어요. 35년간 회사에서 관리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맞을 것 같았거든요. 환경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마을 청소, 공원 관리, 하천 정리 같은 일이에요. 주로 오전에 4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들어보니 괜찮았어요. 하루 4시간이면 제 체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함께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급식 보조 같은 일자리도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희망적인 일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였죠. 면접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상담 정도였는데 담당자분이 저희 상황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저는 마을 환경미화 담당이 되었고 정희는 어린이집 급식보조로 배정되었죠. 여보, 드디어 일자리가 생겼어요. 정희도 정말 기뻐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첫 출근 날이 기억나요. 오랜만에 일하러 나가는 거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35년간 관리직으로 일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일을 하다 보니 보람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김 사장님, 저도 작은 카페 했다가 망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60대 초반의 박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자영업이 다 힘들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었죠. 정희도 급식소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들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니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이 제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정희가 요리를 잘하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월 60만 원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일하는 분들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펜션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었고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매물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5억 원이면 어떠세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에 파는 건 5억 원의 손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관리비만 나갈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가격에 팔겠어요. 결국 5억 원의 펜션을 팔기로 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펜션을 팔고 나니 빚을 갚고도 2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10억 원 중에 2억 원만 남은 거였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니까 다행이었어요. 여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그래도 너무 많이 잃었어요. 8억 원이나? 정희는 아직도 아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가평읍 내에 작은 전세방을 얻었어요. 20평 정도의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작지만 깔끔하고. 응, 좋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월 60만 원과 남은 돈의 이자로 생활하니까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가장 컸어요. 더 이상 매일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저녁에는 정희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정희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펜션 운영할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정말 편안했거든요. 어느 날 펜션 사장들 모임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께 제 근황을 말씀드렸죠. 김 사장님,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저희도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최 사장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최 사장님, 제가 겪어본 바로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틸수록 손해만 커져요. 저는 솔직하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펜션 사업의 현실은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날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놨어요. 어떻게 실패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후 사업이 쉬울 거라고 착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실패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현실 체험의 중요성이었어요. 정희야,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펜션을 지어놓고 나서야 운영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야. 미리 체험해 봤어야 했어. 저희는 펜션에서 며칠 살아보거나 직접 운영해보는 경험 없이 덜컥 시작했어요. 만약 미리 일주일이라도 펜션 운영을 체험해봤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도 아쉬워했어요. 청소, 빨래, 고객 응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리 알았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나이 든 몸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62세와 59세인 저희가 1200평 부지를 관리하고 방 10개를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몰랐어요. 여보,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그런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한다는 게 무리였어요. 맞아요. 젊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60대에 시작한다는 게.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일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 4시간이라는 적당한 강도여서 할 수 있었어요.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세 번째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빠, 진작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큰아들 민호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도 사람인데 실패할 수 있죠?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딸 미영이도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번째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였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대신 무리한 사업은 그만하세요. 아이들도 제가 안전하게 사는 걸 더 원했어요. 부모가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다섯 번째는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위험성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10억 원을 모두 펜션에 투자한 게 너무 무모했죠? 여보, 만약에 5억 원만 투자하고 5억 원은 따로 저축해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주변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노후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꼭 미리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실패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하세요. 지금 저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큰 성공을 꿈꾸지도 않고 무리한 도전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